위안소는 공창제도예요. 그 일본 정부에서 일본군이 인정을 해주고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감독하고 이렇게 되면 공창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가는 사람들이 계약 맺을 때 대체적으로 작부라는 작부 가업 계약서를 맺고 가요. 보통 이제 계약증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계약증, 계약서, 위안부 계약서라는 이름은 없어요. 왜냐면 위안부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쓰이는 명칭은 아니니까. 보통 가업인, 가업, 그 다음에 추업이라는 것은 가업인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작부라는 말을 쓰는데 작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해요. 가업연한, 가업연한은 것은 위안부 이 매춘업을 얼마 동안 할 것이냐, 1년 동안 할 것이냐, 2년 동안 할 것이냐, 가업연한이 있고 여기 계약금이 있는 게 이게 전차금이거든. 그러면 계약금은 전차금인데 전차금은 당시에 이 법률 그 당시에 신문에 이 전차금에 대해서 누가 질의를 했더라고요. 이 전차금이 결국 인신매매 하는 거 아니냐, 불법 아니냐. 만약에 이게 합법이라면 어느 법령에 이 전차금의 합법이라고 나오느냐 했더니 법률 상담한 변호사가 뭘 하냐면은 이것은 합법이래요. 왜냐면은 이것은 앞으로 있을 노동에 대한 선거금을 주는 것이지 인신매매하려고 사람 몸을 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이면 1년, 2년 동안 일할 돈을 미리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라 인신매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데려가니까 인신매매로 보는데 엄격히 따지면 그것도 인신매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나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작부를 가지고 작부만 자기 술 따를 작자거든. 그게 술을 따른다는 뜻이거든. 그러면은 접객업소에서 여인들이 손님 옆에서 술을 따라주는 거거든. 그 장군의 아들 같은 데 보면은 막 나오잖아요. 옆에서. 그럼 그 사람들이 작부야. 그리고 앞에서 검문고하고 뭐하고 한 사람들은 얘기. 그리고 그런 영화에서는 창기는 안 나와요. 창자가 계집 여자 옆에다가 번창을 창자거든. 번성할 창자. 몸 파는 여자 창자거든. 이 창기는 노출이 잘 안 돼. 전부 다 육각에 그 유폐돼 가지고 외부로도 못 나오게. 창기는 완전히 몸 파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얘기는 그야말로 예인이지. 예인, 연예인, 노래하고 장구치고 춤추고 이런 연예인. 그 다음에 작부는 술 시중 드는 사람 옆에서. 그런 작부 밑에는 여급이 있는데 여급은 심부름하는 사람 수준. 근데 그 당시에 1910년대 20년대는 창기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매춘을 못하게 돼 있어요. 공식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은밀하게 하는데 은밀을 하다가 걸리면 밀매업으로 또 처벌돼. 그런데 이게 20년대 중반 되면은 상하이에서는 이 매춘 공창제가 없어져요. 이 공창이라는 것은 공인된 창기거든. 공창이라는 그 말 자체는 공인된 창기라는 뜻이에요. 공창제는 공인된 창기를 인정해 주는 것이, 창기가 매춘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가 공창제고. 근데 공창이 바로 창기거든. 근데 1920년대 중반 되면 상해에서 이제 상해 쪽에서 우리는 이런 거 용납 못 한다고 그래서 공창이 없어져. 그렇지만 공창이 없어졌다고 해서 매춘 자체가 공인된 매춘이 없어졌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때는 상해에서부터 유각, 완전히 유각은 매춘 업소니까 무슨 루 해서 그건 완전히 매춘 업소인데 그거를 이제 요리점으로 바꿔요. 그리고 또 창기는 작부가 이제 창기 대신에 얘기 작기가 얘기와 작부, 특히 작부가. 그러면 서서히 이름은 작부인데 매춘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34년도에 매춘 공창이 없어져. 공창 제도가. 거기서도 마찬가지. 이제 유각은 요리점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창기는 이제 작부로 바뀌는 거예요. 이름을 바꾼 거죠.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조선 반도 내에서는 해방될 때까지 공창제가 폐지가 되지가 않아.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창기, 작부 이게 막 이제 뒤섞이는 거예요. 이제 뭐 관례적으로 뭐 몸파는 여자니까 뭐 매춘하는 여자니까 그냥 관례적으로 창기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엄격하게 작부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계약 맺을 때 계약서 쓸 때 작부냐 여급이냐 창기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역할을 구분을 해요. 근데 그 계약과 다르게 뭔가 했을 때 작부는 1920년대 작부는 매춘이 안 되는데 작부를 계약하고 매춘을 했을 때 이것은 계약 위반이에요. 계약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공창제가 없어지고 상하에서 공창제가 없어지면서 국외에서는 공식적으로 공창이라는 것을 쓰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창기를 대신한 사람들이 작부예요. 그러면 공창이란 뭐냐? 공창제가 뭐냐? 그 매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게 공창제도거든. 위안소는 공창제도예요. 그 일본 정부에서 일본군이 인정을 해주고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감독하고 이렇게 되면 공창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가는 사람들이 계약 맺을 때 대체적으로 작부 가업 계약서를 맺고 가요. 근데 일본에서는 매춘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 그 매춘부를 데리고 위안소 저쪽으로 주둔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고, 조선에서는 그렇게 가는 것보다도 이제 그냥 작부로 모집해서 경험 없는 사람도 가고 경험 있는 사람도 가고 이렇게 섞이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위안 계약서가 이게 20년대 계약서나 이때 계약서나 골격은 똑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몇 년 동안 가업 연한 얼마 동안 일할 것이냐, 1년 하실 것이냐, 2년 할 것이냐, 연한 계약금 얼마, 선급금을 얼마 줄 것이냐. 그러면은 2년 동안에 300만 원을 만에 300원을 주면 2년 동안에 그 임금을 미리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상하이 파견군 내 육군 위안소에서 작부가업을 할 것. 작부가업이에요. 위안소에서 작부가업이란 말이죠. 이때는 이 작부가 이제 매춘이라는 뜻이 된 거지. 그런데 만약에 이 매춘이 아니면 위안소에 데려갈 이유가 없지. 그 다음에 상여금은 번 돈에 일하려 한다. 이것은 상여금은 번 돈에 일하려 한다. 그래도 매달 뭘 쓸 용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예 안 주는 게 아니야. 상여금을 주는데 단 그 반은 저금할 것, 저축을 해야 돼. 이런 걸 정해요. 근데 이런 경우는 국내의 한반도 내에서도 전라도 하고 저 한경도 하고 조금씩 달라. 이제 기본적으로 가업 연한하고 계약금 정하는 틀은 똑같아. 3번까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그 다음에 여급을 할 것인가, 작부를 할 것인가, 창기를 할 것인가, 얘기할 것인가, 이건 다 똑같아. 그런데 그 다음에 상여금 번 돈은 일할로 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식비, 의상, 소모품은 포지의 부담을 한다. 이건 대부분 다 포지의 부담이에요. 이 계약서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연한 도중에 해약 할 경우 원금의 잔액, 위약금 및 가업 객시 당시의 여러 비용을 일체를 즉시 지불해서 갚아야 된다. 위약하게 됩니다. 계약 기간 안에 그만둘 때는 그동안 있었던 것은 모두 갚아야 된다. 지금 핸드폰 약정 기간 전에는 이거 다 갚아야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런 계약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게 없는데, 그 국내에 이거는 호사카 유지 교수에 있는 거고, 교수 책에 있는 거고, 호사카 유지 책에. 그런데 아직은 내가 발표를 안 했는데 이제 조만간에 발표할 거는 국내에서 있었던 작부가업 계약서. 그것이 이제 서로 그 당시에 그 인신매매범하고 작부하던 사람하고 일본까지 갔다 와서 서로 다툴 때 경찰서에 제출한 그게 있어요. 물론 완전히 원본은 아니지만 내용은 다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은, 여기 보면은 육군 위안소에서 작부 가업을 할 것 했잖아. 근데
이 계약과 다르게 25년도인데 그때는 작부는 계약할 때는 술 따르는 걸로, 술 파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매춘은 아니었거든.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이 계약금에 대해서 돌려줄 이유가 없다. 모든 건 무효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 계약의 내용이 아주 자세하죠. 그리고 이 계약이 25년도에서 30년도로 오면은 국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계약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요. 구체적으로 하고 그동안 포주에게 했던 계약을 이런 작부라든가 창기에게 유리하도록 작부의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수준을 자꾸 바뀌어요.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은 그 당시에는 소개업자들 있잖아요. 또 소개업자들이 있고 그 기생들 조합이 있어요. 요리옥 조합, 그 다음에 창기 조합. 이 조합에서 이제 이 계약을 맺을 때 기본 계약서를 인쇄해서 돌렸어요. 표준 계약서지.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인정해준 표준 계약서는 아닌데 그 내용을 경찰에서 계속 감독하는 거예요. 내용.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는 작부들한테 불리하다. 이건 인권 침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 감독을 해요. 그래서 그 표준 계약서 가지고 그냥 도장 갖다 주고 그러면 여기 몇 년, 얼마, 그 다음에 무슨 일 하고 됐죠? 그러면은 그 본적지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본적지 쓰고 현 주소 쓰고 가업인 이제 일을 할 사람 누구 가업인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연대인은 보통 부모 친권자인데 연대인을 반드시 세워요. 왜냐면 이 여자가 도망가 버리면 연대인한테 책임을 지게 되니까. 이 인신매매범들 포주들 이 사람들요 돈을 거금을 주고 그냥 계약서 없이 할 수가 없지. 그럼 그 사람들을 가버리면 아무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계약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실상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계약서가 있다는 이 계약서가 나는 호사카 유지가 방송에 그 유튜브라든가 이번에 또 3월 1일 날 그 성명서도 냈어요. 광복 회장도 들어가고 뭐 그다음에 그 위안부 출신 노인 이옥선도 들어가고 교수들은 두 사람 들어갔더라고. 거기서 계약서 없다고 나와요. 그 성명서에 계약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는 호사카 유지 책을 읽었는데 계약서 있는 건 이미 알고 있는데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다면 호사카 유지는 전에도 느낀 게 이 사람이 자기 책에 뭘 썼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자기가 쓴 책이 이렇게 편집했는데도 뭔 쓴지를 모르고 그 다음 이 책 내용 여기 들어가는 문서라든가 이 내용을 곡해를 해요. 반대로 해석해. 그러면서 그런데 이건 반대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게 계약서가 있거든. 계약증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쓴 책에 있는 계약증조차도 이해를 못한 거거나 기억을 못하거나. 근데 그 원본이 번역을 했는데 이 원본이 이거거든. 이게 좀 흐릿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그 여성가족부에서 이전에는 여성가족부 위안부 피해자의 이 역사관에 이 자료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일본군 뭐 성노예 피해자 뭐 8.14 해가지고 그 웹을 다시 구축을 했는데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여기 번역해 놓은 게 이거거든요. 이게 그냥 계약증이에요. 계약증.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장을 여기 찍어야 되는데 이 도장이 요즘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그냥 여기 막 도장 찍어갖고 되는 게 아니야. 인감을 해야 돼. 인감을. 법원에 그래야 인정을 해줘. 그리고 이 당시에는 도장이 굉장히 중요했던 때. 요즘은 사인하지만. 그래서 이것은 뭐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인데 계약이 없다 그러니까 말이 된다. 왜냐면은 일본군 위안소에는 기본적으로 나이가 있거든. 나이 제한 17세 보통 18세로 나온 데도 있고 조선 내에서는 19세가 이렇게 작부할 수 있는 나이가 19세인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린 나이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수양딸로 돈 주고 사. 김학순이가 40원에 팔렸잖아요. 그러면은 나이가 될 때까지 양육을 해요. 양육이라는 것은 먹여서 살리는 것도 있고 교육을 시키는 것도 있어요. 김학수는 15세에 가서 2년 동안 양육을 해. 그동안에 기생학교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때부터 전차금이 적용이 돼. 전차금이. 영업할 때부터. 그러면 그때부터 1년, 4년. 김학순도 양아버지가 우리 어머니에게 40원을 주고 몇 년 계약으로 데려갔다. 이렇게 나오거든. 정원집에. 그러면은 이제 이 여인들이 가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위안소에는 워낙 엄격했어요. 승낙서 있어야죠. 증권자 승낙서 이런저런 호접 등본, 그 다음에 계약증도 있어야죠. 계약증 없으면은 그 포주가 이 여인들을 그 승낙서 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계약증을 가지고 증권자 승낙서는 이거 다 또 만드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 호접 등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이가 안 차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반드시 뭘 확인하냐면은 불법적으로 왔는지 그걸 따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대로 왔는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호접 등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물론 호접을 위조 전문가들이 있었어. 위조 전문가들이 감쪽같이 위조하는데 이제 딱 보고 너 몇 살이니? 갑자기 딱 물어버리면 예, 저 15살인데요? 이렇게 하면 그냥 들켜버린 거지. 그래도 그걸 막 교육을 막 시켜서 나이 물으면 무조건 19살 알았지? 너 몇 살이야? 19 이렇게 시키겠죠.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워낙 인신매매가 횡행해서 위조의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위조. 그래도 그거는 보편적인 건 아니고 일부가 그렇게 불법적으로 갔을 수는 있지만 보편적인 것은 합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이 끌고 갈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한국 조선 사람들이 인신매매는 더 악독했죠. 악독했고 내가 볼 때는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은 그 기록에 철저했어요. 그리고 차별할 이유가 없어요. 왜 차별할 이유가 없냐? 그 사람들의 목적은 돈이거든. 돈 이외에는 굳이 차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돈만 되면 어쨌든 계약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여자들을 하나의 상품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데려가면, 이 여자 데려가면은 돈을 벌 수 있겠다 싶으면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그래도 계약 맺고, 그러면 그때 여자 쪽에서 오히려 유리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지. 일본이라고 해서 특별히 법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조선 사람이라서 그게 아니고, 또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들의 그 소개업자들이 있으니까 차별할 이유가 없죠. 위안소에 가서 일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위안소에서. 그런데 위안소에는 일본인도 있고 조선인도 있고 현지인도 있고 중국인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어요. 근데 그 위안소 주인은 일본인, 조선인, 중국인이 민족적 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주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일본인 여자들은 정상적으로 가고 조선인 여자들은 따로 강제로 끌고 가서 성노예 시키고,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민족적 구성비를 보면 이 조선인 여인들만 특정해서 강제로 끌고 가고 계약도 안 하고 성노예 시키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살해까지 하고,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위안소든 뭐든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